시간이 상당히 스피디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제가 그냥 긴 소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방금 첫 번째 오프닝 발표를 해주신 서병조 원장님은 이제 이 부처에 계실 때 키스티라는 연구기관을 통해 가지고 미래 연구를 굉장히 그 당시로 봐서는 방대한 미래 연구를 갖다 후원해 주신 장본인이십니다. 그때 이제 저희도 거기에 부분적으로 참여해가지고 공부를 많이 그 덕에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미래 연구가 활성화돼가지고 지금은 뭐 각급 연구기관에서 자기네 어떤 그 영역에 맞게 미래 연구가 활성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연구는 이제 그 디지털 미래 사회 그래서 한 4년짜리 프로젝트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가지고 2단계로 디지털 융합이라는 키워드를 갖다가 이제 거기서 상당히 발견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소속과를 옮기셔가지고 이제 저희의 또 한 번의 후원자가 되셔가지고 또 다른 어사이먼트를 받아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단연 과제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여하튼 뭐 이 능력이 다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받은 이번 과제의 가장 큰 특성은 이제 빅데이터를 이용한, 그러나 지금까지 빅데이터란 말은 뭐 학문 세계라든가 일반 사회에서 타픽이 됐지 그게 어떤 그 도구가 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빅데이터가 중요하다, 빅데이터 시대가 왔다,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어떤 그 담론의 주제가 됐을지언정 빅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사회 현상과 미래를 분석하고 전망하는 그런 경우는 흔치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시도라고 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준비가 안 된 저희 팀원들로 봐서는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만, 차츰 이제 그 해가 가면서 이것이 개선되고 새로운 영역이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빅스텝은 이제 빅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소사이티,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퀄리티 뭐 이런 걸 그걸 따가지고 이제 빅스텝이라고 했고, 그런데 이제 빅스텝이 상당히 의욕적이고 그렇습니다만, 이 스텝을 잘못 짚으면 굉장히 빅 에러를 갖다가 큰 과실을 갖다가 범하기도 쉽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행보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 완급을 조절해 가면서 저희가 신중하게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이 기조 발표라고 돼 있습니다만, 기조라기보다 전체 그 4개 영역을 포괄하는 걸 간략히 요약 소개하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반적인 개요인데요. 순서대로 말씀드릴 테니까 그건 특별히 신경 쓸 거 없습니다만, 다만 이제 그 메가 트렌드에서 메타 트렌드를 찾는데, 메가 트렌드는 뭐 전반적인 여러 가지 부분적인 현상들을 갖다 포괄하는 포괄적인 동향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메타 트렌드는 뭐냐? 메가 트렌드의 일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건 더 범역이 넓고 인클루시브하고, 또 어떤 때는 이제 초월적이고, 또 어떤 때는 굉장히 저변적이고, 그래서 잘 보이지가 않고 은폐돼 있고 인비지블한 그런 식의 이제 잘 식별되지 않는 거대한 변화, 숨어 있는 변화까지를 포함해 가지고, 이 앞으로 이제 이런 메타 트렌드가 왜 중요한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 기반 미래 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 빅데이터 퓨처링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첫 발을 잘못 딛으면 우리가 완전히 이상한 길로 빠지기 때문에 그런 지향점은 있어야 되겠다라는 점에서 이제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는 아주 롱텀 오리엔테이션 같은 것을 미리 좀 전제를 해야 되겠다는 식으로 해서 저런 식의 시도를 갖다가 꾀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왜 우리가 미래를 연구하는가 하는 간단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쭉 나와 있다시피 근대 사회 이전에는 사회가 상당히 사회 변화가 느렸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세계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세계에서 우리가 뭘 잘 해내기 위해서는 가장 합리적인 행동 원리가 과거에 사람들이 노력해가지고 했던
지혜, 관행 또는 뭐 이 전통 이런 걸 따르면 되겠다. 과거 지향적인. 그러다가 이제 그 근대 세계가 열려가지고 이 자연과학이나 기술 이런 분야를 통해서 이제 세상의 원리, 이법 뭐 이런 게 중요하니까 현재가 상당히 중요하고 현재 모든 그 현상이 어떻게 움직이는가가 중요해요. 앞으로는 이것이 이제 세계가 우리의 힘에 의해서 개조될 수 있다,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세계를 어떻게 설계하고 바라보느냐, 전망 또는 뭐 한 걸음 더 나가서 envisioning, 그러니까 더 적극적인 전망. 그래서 그 미래지향적인 상태로 나가고 있고, 이름으로써 이제 미래의 내재적 가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게 미래 예측이 쉽지가 않은 게 이제 단면적으로 봐도 구조적으로 이제 사회 체계의 구조가 상당히 복잡하고 또 이 통시적으로 봐도 사회 과정이 상당히 다이내믹해가지고 역동적이라 미래가 우리한테 굉장히 불확실한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확실성에 대응해가지고 우리가 확실한 진단을 해야 올바른 진단을 해야 거기서 오는 어떤 코스트를 갖다가 줄여들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각계 영역에 대해서 저희 같은 사람은 이제 그 미지의 세계에 대한 미래 세계에 대한 뭐 알고 싶은 욕구 때문에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크고 작은 대소 조직체들, 기업이라든가 국가라든가 정부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설계할 것인가라는 미래 전략을 통해서 이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그 다음에 이제 이러다 보니까 미래 연구, 미래학이 이제 하나의 독자적인 산업, 성장 산업이 돼가지고 이머징 비즈니스가 돼서 이걸 가지고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돈벌이를 넘어가지고 여러 뭐 기술, 노동, 가족 등등 여러 영역의 미래 담론을 확산시켜주는 이런 전도사를 넘어가지고 이제 조금 더 프로페셔널한 미래 연구가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요구되고 이걸 또 무슨 뭐 아까 이게 앞에 나온 본다 식의 걸 한다면 돕기 위해서 본다 뭐 이런 식의 그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까지 4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해서 미래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빅데이터에 기반해 가지고 한다는데 빅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속성들 저 앞에 것은 되게 이제 뭐 인터넷 같은 거 보면 되게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3Vs라고 하는 3가지 V인데 빅데이터는 우선 볼륨이 커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상당히 시시각각 흐름이 빨라야 되고 다양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3개의 요건인데 최근에 여기 이제 variability하고 complexity 이런 게 더 붙어가지고 한마디로 그 비슷비슷한 얘기입니다만 빅데이터는 그 데이터가 굉장히 degree of freedom이 큰 자유도가 큰 내적인 어떤 자유도가 큰 데이터, 역동적인 데이터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퍼스펙티브의 차원으로 보면은 빅데이터는 건 방대한 자료에게서 아주 정치한 관찰과 폭넓은 연구를 갖다가 하는 그러니까 미시와 거시를 동시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곤충으로 치면 어떤 겸론적인 시각을 필요로 하는 거의 빅데이터 기반 연구라고 할 수 있고요. 분석에서는 이제 샘플링을 통하지 않고 직접 로 데이터를 구하기 때문에 추론적인 오류는 면제가 되는 상태인데 대신 이제 빅데이터를 보다 보면 거기에 아웃라이어, 특이성 같은 게 있고 또 히든 카드 같은 게 눈에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간과할 수 있는 그 위험성을 좀 우리가 줄일 수 있다. 그 다음에 해석의 차원에서는 주관적인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주관적인 선입관을 지향한 새로운 설명이나 창의적 해석의 지평을 넓힐 수가 있다. 이런 것이 빅데이터 기반 미래 연구의 어떤 특성들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과거의 미래 연구와 좀 이제 비교를 해서 좀 정리를 하자면 예전에 이제 1인 중심의 사상가 중심의 사변 중심적인 미래적 이런 식의 이제 단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지금까지 진행해온 모델 중심적인 접근 이런 건 이제 디덕티브한 모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검증을 통해서 경험적 검증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세계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인데 뭐 산업 구조라든가 뭐 노동력 변화라든가 데이터 기반 접근은 이제 이건 자료 중심적인 접근인데
그 추론보다도 경험적 사실에 더 충실한 그 연구고, 그러나 이제 그 문제점으로는 자료의 접근성이라든가 한정성, 또 있는 자료를 어디까지 이제 끊어가지고 이제 거기까지만 연구할 것인가라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의사결정, 연구자적인 의사결정 이런 것을 요하는 그런. 그 다음에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지금 뭐 이 모든 부분의 연구가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본론에서 보시다시피 너무 이 방대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종합하고 이 체계화시킬 것인가 그런 문제점. 그러니까 이제 자연히 처음에 지향하고 했던 통찰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주관적 판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도입할 수밖에 없는 이런 좀 딜레마를 갖다가 안고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마셜 맥루한이 이제 이 미디엄 메시지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메시지라는 건 하나의 그 데이터인데, 그러니까 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하는데 데이터는 요새 사실은 기반 우리 인프라스트럭처를 지나가지고 우리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뭐 모든 사물이 데이터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인간도 DNA 유전학적 정보를 가진 셋업 데이터라고 이게 묘사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점점 우리의 현실 자체가 되고 있고 우리 현실은 곧 데이터와 같이 일체화시킬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모든 세계가 이제 데이터의 세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데이터가 또 보통 데이터가 아니라 흘러넘치는 빅데이터의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빅데이터의 시대라는 것은 여러 가지 메타포가 가능하겠습니다만 바다 가없는 바다, 끝없는 바다 같은, 저 사진이 바로 한 2년 전인가요? 그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그 어떤 노인이 바다를 처음 봐가지고 이제 경이롭게 바다를 바라보는 그런 광경인데, 우리나라 영국에도 엄마는 70회 바다를 뭐 봤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우리가 지금은 마치 저 할머니처럼 빅데이터는 바다를 면전에 놓고 있는 이런 상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선 바다로서의 빅데이터를 대해야 되는 우리는 연구자로서는 바다는 이제 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로 유동성이 이제 기본적인 성격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상력 중에서도 레올라지컬한 유변학적인 상상력, 튀김과 쏠림과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이는 이런 걸 전제로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이제 바다는 작은 물이 아니라 큰 물이고 아주 폭풍우도 있고 광대무변하기 때문에 빅데이터의 시대에는 단순히 동물을 쫓아가서 잡는 이런 게 아니라 물고기를 갖다가 거기에 핵심을 구하려면 유인해서 이제 낚아채는, 그러니까 단순한 캐칭이 아니라 유인해서 컨덕티브한 어떤 캐칭 이런 게 필요한, 유인 획득이 필요하고, 단순히 있는 길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항로를 열어가야 되는 이런 상당히 주관적인 어떤 능력을 많이 요구하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당히 빅데이터는 감당하기 힘든 상대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디지털 대항해 시대에 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그러나 이제 큰 물로 나가면 나갈수록 큰 고기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하나의 새로운 오션이고 블루오션이다, 외면만 할 수 없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은 데이터 매니지먼트를 하는데 접근을 하고 모으고 분류하고 등등 이런 과정에서 이제 데이터 자체로부터 유추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련의 통찰과 판단,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있는 데이터라고 다 똑같이 취급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는 예컨대 조사한 데이터 같은 게 컨텍스트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맥락에 의해서 어떤 기구에서 조사가 됐느냐에 따라서 답변을 달리 취급해야 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동등하게 취급했다고 그게 능사가 아니다. 두 번째는 이제 타당성 확보 문제. 데이터가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릴라이빌리티는 이제 충족이 되는데 벌리디티는, 그러니까 릴라이블하되 인베리드하는 경우 고도의 정확한 방향으로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각별히 유념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데이터 패티스, 자료 물신주의.
뭐 자료가 있으니까 자료가 있는 대로 자료를 분석해서 나오는 대로 얘기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사실 우리 현실은 있는 자료, 보이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는 그런 반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기 보시다시피 빙산인데 빙산에 표층에 있는 것만 봐가지고 이게 모습이 전부라고 하지. 이거는 산처럼 보이는데 이건 계곡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선은 어떤 것이 사실이냐 하는 문제 또는 우리가 발굴한 사실이라는 게 정말 진실이냐라는 그런 그 문제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동시적으로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여하튼 그 국내외 연구기관들이 지금까지 내세운 미래 진단을 종합한 여러 그 10년 후 인류사의 메가 트렌드를 제시해 보자면은 우리가 이제 전통적 공동체, 동질적 공동체에서 결사체라는 이익 공동체로 변해왔다. 앞으로의 사회는 하는 일은 다르고 기능적인 어떤 역할은 다르지만 사람들을 묶어주는 힘은 동감, 공감. 그래서 이제 empathic community, 공감적 공동체가 우리를 사회적으로 엮어주는 사람들을 엮어주는 주요 기제가 될 것이다. 테크놀로지의 경우는 이제 기계 기술, 정보 기술을 넘어가지고 센싱, 센서 같은 게 있습니다만 요새 센서는 상당히 원격 감각을 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체감 기술을 proximity sense, 근접 감각을 갖다가 정복하는 사람이 세계를 정복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술 영역에서는 나타납니다. 이코노미는 뭐 이 물질 경제, 서비스 경제를 넘어가지고 체험 경제 시대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많이 거론되고 있고 정치는 임혁백 교수님께서 이제 그 헤테라킥 다미넌스 그러니까 위계 연계를 홍계적 지배 그다음에 이제 그 문화를 여기서 추가하자면 사회 영역에서 문화를 동시적으로 다루게끔 그 주문을 받았습니다만 단일 문화 다문화를 넘어가지고 하이브리드 컬처의 시대 뭐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할 수 있겠고요. 이런 것들이 거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인사이드 아웃 같은 거 보면은 뭐 슬픔이 기쁨이 뭐 까칠이 등등 나와 있는 감정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 그래서 공감이 우리의 행복감을 갖다가 보장해주는 시대. 한국 사회는 정말 특별히 1000만 단위의 거대한 감동 예비군이 준비돼 있어가지고 감동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뭘 촉발시켜주면 이제 감동의 물결이 1000만 뭐 태극기 휘날리고부터 시작해가지고 동막골 뭐 할 것 없이 다 촛불 시위해가지고 소재를 불문하고 감동할 수 있는 이런 굉장히 굳건한 감동의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각 기술,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근접 감각인 그 경우 후미 촉각, 요것이 이제 그 촉각 손으로 촉각 세포가 손에 제일 많이 모여 있습니다만 우리 피부에도 많고, 요건 숨 쉬는 쉽게 얘기하면 고 빌딩 같은 겁니다. 공기가 왔다 갔다 하는 숨 쉬는 빌딩 같은 거. 이것도 그 상용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경제. 근데 이제 커머디티 구스, 그러니까 물품 경제. 그 다음에 이제 뭐죠? 그 구스 커머디티하고 앞에 나온 커머디티는 주로 이제 자연물에서 뭐 추출하는 경제예요. 이제 나중에 구스는 공산품을 얘기하고요. 서비스 경제 용역. 그 다음에 이제 최근 이제 앞으로 각광을 받게 될 체험 경제. 관광산업 같은 게 대표적인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저건 끝나는 게 아니라 긴 꼬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림이 저런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위계는 이제 거의 상하 관계가 가장 중요한데 오른쪽 에 보면 이제 네트워킹이 있죠. 근데 네트워킹과 상하 관계를 갖다 합치면은 결국은 이제 혼계라는 헤테라키가 되는데 그거는 높낮이도 있을 뿐더러 그 좌우 고조 다 있어가지고 저런 식의 꽃갈 형태의 이제 가지는 이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회과학적인 용어를 가지고 있는 위계는 주로 통치의 시대. 그 다음에 이제 그 네트워크 파워 시대는 이 거버넌스가 이제 중요하다고 많이 얘기하죠. 요새는 이제 헤테라키는 특별하게 그런 말은 없습니다만은 미셸 후코가 얘기한 거버너빌리티 같은 통치성 뭐 이런 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시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문화 혼용 이게 이제 거기에 대한 그 전체 빅스텝의 요약이 될 거고요. 자, 이제 여기서 이 메가 트렌드에서 메타 트렌드를 추출해내는데 공감, 체감, 체험, 혼계, 혼성 뭐 이런 이그 스텝과 컬처 이런 다섯 개의 영역, 펜타곤에서 5개의 경향을 얻었는데 여기서 이제 공통어를 추출하자면 감이라는 feeling, 그 다음에 체라는 body, 그 다음에 이제 혼합했다는 혼이라는 fusion 이런 3가지의 경향을 갖다가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 체, 혼 이것이 이제 거의 이런 그 메가 트렌드를 더 압축해 가지고 나타나서 우리가 그 압축 과정을 통해서 판독할 수 있는 하나의 거의 메타 트렌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메타 트렌드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제 거의 알의 시대에서 감의 시대로 이제 넘어가는 거고 신체가 이제 거의 마인드와 바디 중에서 이제 지금까지는 마인드가 정신이 우위였었는데 신체가 우위는 아니래도 정신과 대등한 중요성을 가지는 특히 이제 이 신체가 굉장히 기술에 의해서 변화무쌍하게 되면 포스트 휴먼 에이지가 들어가니까 정말 신체를 우리가 얼마나 잘 감당할 것인가가 의문점. 여기 뭐 H모는 Human Computer Interaction, Human Robot Interaction, Human Human Interaction, Human Non-Human Interaction 뭐 이런 걸 다 포함하는 말이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혼인데 분화의 시대에서 de-differentiation 시대로 가는 게 이것이 seamless하게 연결이 되니까 특히 사물 인터넷이나 IoE, Internet of Everything, AIoE, Ambience Internet of Everything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물리적인 혼합에서 시작해 가지고 케미컬한 혼합, 화학적인 혼합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는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쭉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전체적인 요약이고요. 그래서 그 앞부분으로만 하나 더 넘어가면은 이런 식의 이제 융합의 단계를 얘기하자면 처음에는 이제 기술적인 융합, 테크놀로지컬 컨버전스가 일어나다가 여기에 이제 거의 스마트폰 같은 기기 융합이 일어나고 컨텐츠 융합이 일어나고 M&A 같은 그 조직 산업계 융합이 일어나고 제도적인 융합, 뭐 예컨대 정치 부문이라든가 엔터테인 부문 같은 게 합쳐져 가지고 뉴스 쇼라든가 이런 게 이제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의식주의 문화적 융합, 사고의 융합,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deep in mind, 깊은 우리의 의식 세계에서의 인성적인 융합도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다중인격성 같은 게 나타나고 아까 말씀드린 포스트 휴먼 시대의 신체적 융합, 이제 이게 가장 폭발적인 이 이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이 기술에서부터 이 개인의 신부 또는 신체까지 모두 변하니까 이런 변화는 일련의 문명사적인 전환이다 이렇게 이제 요약할 수 있겠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흥미진진한 본론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